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철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야구 시즌은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아들 김혜성 선수가 오늘 경기는 나오는지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발이 아닌 날 한 번씩 카메라에 잡히는 덕아웃 모습에 김혜성 선수의 밝은 모습이 종종 비춰집니다. 그런데 유독 김혜성 선수와 선발 투수 요시노부 야마모토 선수가 늘 붙어 있으면서 깔깔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 출신이지만 동양인들끼리 가까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둘 다 영어가 짧은데 두 사람 사이는 과연 어떤 언어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메이우드 하이스쿨, 에어 인디아 추락, 다저스 투수들 부상, 앤 커리, 그리고 맹장 암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이나 다를 것 없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바로 이스트 LA 칼리지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근방의 메이우드 하이스쿨 졸업식이었는데 많은 가족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벌어졌죠. 졸업식이 시작할 때 순서 중에 하나로 미국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날 졸업식에 공동 호스트가 있었는데 이 시니어인 마리아 야마스는 스페니쉬로 말을 했고 옆에 파트너는 영어로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학교는 재학생 중에 98%니까 거의 다죠. 98%가 라티노입니다. 이번 졸업식에 참석한 LA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 슈퍼인텐던트인 알베르토 칼바호는 제가 지금 서서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야말로 미국에 전형적으로 만들어진 짜깁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랙, 브라운, 크리스천, 무슬림,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학교의 공식 이름은요, 메이우드 아카데미 하이스쿨입니다. 이 학교는 오랫동안 라티노 움직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미 이번에도 이민 단속국 아이스가 다양한 비즈니스나 일반 공간을 급습하면서 이 학교는 이전부터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역사 속에 오랫동안 살아온 이 학교입니다. 이번 졸업식의 수석 졸업생이죠. 알베야 구티에레즈는 축제 같은 졸업식의 즐거움 아래 깔려있는 어두운 두려움이 곁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밸레딕토리언 연설에서 말을 했는데 겉으로는 즐겁지만 아래는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의미죠. 그동안 많은 친구들과 추억에 남는 것들이 시간들이 많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UCLA에 입학해 건축학을 전공할 예정인데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현재 주위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LA에서 벌어지는 시위대와 통행금지 등 이 모든 것은 우리 커뮤니티에 큰 흉터를 남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족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졸업식에도 나타날 수 없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졸업생 마야 플로레스도 동의합니다. 마야는 앞으로 캘스테이트 롱비치에 진학해서 인문학을 전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본인 학교 메이우드 아카데미에서 선생님이 되려고 합니다. 현재 LA에 진행되는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졸업식에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어려움은 이 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명의 교사들이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10학년의 학생 1명과 또 그의 여동생, 어머니를 체포해서 텍사스주로 이송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교에도 급습을 할까요? 지난 4월에 LA 카운티 캠퍼스에 들어와 체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2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4월 이 한 월요일이었는데요. IC 요원들은 사전 통보나 워런트 없이 사우스 LA 지역에 있는 러셀 엘리멘터리 스쿨과 릴리언 스트리트 엘리멘터리 스쿨에 나타나서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총 5명의 학생과 인터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출입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 요원들은 학생 가족이 이 학생 접촉을 승인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들은 아이스 산하의 홈랜드 시큐리티 인베스티게이션 멤버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유니폼도 입지 않았고 그들의 오피셜 아이디를 제공하는 것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많은 정치가들은 홈랜드 시큐리티의 진실성을 의심한다고 비난합니다. 사실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하면 이민 상황에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은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죠.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졸업생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현 재학생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학년에 재학 중인 최고 우수 학생 조애나는 수영팀 멤버로서 교내 하이킹 클럽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애나가 말합니다. 이번 졸업식 오디토리움에는 약 2천여 명의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졸업하는 230명의 이 졸업생들에게 많은 축하를 보냈는데 그렇지만 상당수 친척들이 이 두려움의 졸업식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졸업생 중 한 명도 이번에 인터뷰에서 이민국 요원들에게 체포될 우려로 가족들이 오늘 졸업식에 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교의 소셜 스터디스 교사이죠. 이 체리 맥카넌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몇 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부모님들이 추방될까 두렵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학생은 부모님이 일하시는 스토어에서 불과 2개 떨어진 비즈니스에 IC원들이 급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 가족의 스트레스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슈퍼인텐던트인 알베르토 카바호는 말합니다. 졸업생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세상이 완벽하지 못하고 이것밖에 못돼서 정말 후회스럽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세대와 또 나의 전 세대들은 미 연방 헌법을 보호한다는 말만 늘 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도 존재하는 빈곤, 인종차별, 강압, 기후변화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민자들은 모든 문제의 이유로 비난하는 정부에게 진정한 이민자와 이민 커뮤니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포르투갈에서 불법 이민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 자리에 왔다면서 나를 보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어두움이 머리 위에 깔려있는 상황에 거행된 졸업식이었지만 그래도 졸업은 졸업이니까 졸업의 축하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면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에이드리안 아브릴이라는 학생은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가을 학기에 캘스테이트 풀러턴에 진학해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소 움츠러지는 졸업생들도 있었습니다. 세디 바디아라는 학생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앞을 생각하고 내다보면 nervous하고 scary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엘레멘터리 스쿨부터 하이스쿨 졸업하고 나니까 사실 그동안 모든 것이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내가 다 알아서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말한 맥커넌 교사는 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진행된다고 해도 졸업생들을 축하한다고 말을 했고 그동안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고요. 상당수 졸업생들이 사실 그들 가정에서 첫 번째로 졸업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들의 가족이 이곳에 이민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앞에 무한한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는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에 인도 비행기가 추락한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죠. 바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데요. 242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 조금 올라갔다 결국 떨어져 버렸죠. 이륙하자마자 곧장 항공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상당히 덥고 습하고 그런 날씨였다고 하는데 인도의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이륙해서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활주로가 끝나고 이어지는 이 주거지 지붕을 겨우 피해 날아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급 구조 시그널이 몇 번 오고는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죠. 로컬 시간으로 오후 1시 40분에 이륙한 플라이트 171 항공기는 추락하면서 그 아래 떨어진 곳이 마침 그 의과대학생들로 가득 찬 캠퍼스로 떨어졌습니다. 곧장 검은 연기와 화염이 뿜어올랐고요. 사람을 구조하려고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식 발표에 의하면 이 항공기는 런던의 겟윅 에어포트로 향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승객과 의과대학 안에서 사망자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좌석 11A에 앉았던 영국 국적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메다바드 메디컬 센터의 담당자는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사망한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아서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도의 내무부 장관은 추락 사고의 사망자 신상을 파악이 되고 진상이 조사되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 숫자는 241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항공기가 막 이륙한 상태여서 12만 5천 리터의 연료가 가득 차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폭발이 더 컸겠죠. 엄청난 폭발 화재에 기온도 높아서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을 합니다. 추락할 당시 그 장소에서 근접한 곳에 가게에 있었던 한 사람은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순간 꽝 하는 소리를 듣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하늘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 살려라 뛰는 모습들만 보였다고 하는데 멀리서 보이는 모습은 비행기 추락이었고 본인 인생에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 CEO는 캠블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CEO는 그때 당시 또 다른 에어 인디아 787 드림라이너로 파리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파리의 산업계 이벤트 참석차 이 다른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도 막 이륙한 상태여가지고 이 추락 소식이 알려졌을 때 이 윌슨 씨가 타고 있던 항공기는 여전히 인도 상공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해서 뉴델리로 사고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CEO는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깊은 애도를 표했고요. 조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EO는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윌슨 씨는 인도의 최고 재벌 중 하나인 타타 선즈가 이 항공사를 인수하고 지난 2022년에 CEO에 올랐습니다. 약 200대에 가까운 항공기를 소유한 항공사는 사실 지난 70여 년간 인도 국영 항공사였다가 민영 항공사로 바뀐 것입니다. 타타 선즈는 이번 희생자 한 명당 11만 6천 달러 넘는 액수를 제공했고요. 부상자들에게는 모든 의료 비용을 제공한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런 비행기 추락 사고에는 늘 동반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번도 예외는 아닙니다. 승객 중에는 2명의 젊은 의사와 그들의 3자녀가 있었는데요. 모두 사망했습니다. 부인은 인도 병원에서 일하던 자리를 최근에 사직하고 런던에서 방사능 의사로 있는 남편을 따라 런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딸과 쌍둥이 아들들은 통로 건너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가족 부부가 있습니다. 아들 프레이아 씨와 함께 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이 남편은 비즈니스맨으로 영국에 자주 가는 편이었고 또 다른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고 모터스 그룹의 디렉터인 난다 씨는 자동차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이 자동차 소리만 듣고도 이 모든 자동차의 모델이나 이름을 알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희생된 아들의 가족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이 비행기종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지난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는 없었던 기종이라는 점이 하나입니다. 거기다 사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륙한다는 그때는 파일럿에게는 상당히 분주한 순간들이지만 주로 사망자가 나오는 추락 사고는 주로 착륙할 때 한층 더 많이 일어난다는 점에 이번 추락은 더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또 조사팀은 현재 추락할 당시 항공기 바퀴 랜딩 기어가 왜 접히지 않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또 날개 뒤편에 위치한 항공 컨트롤 플랩들이 너무 빨리 접혔는지에 집중하고 있고 사실 항공기가 이륙할 때 이 에어로다이내믹 리프트를 할 때 떠오르는 데는 플랩들과 날개 앞쪽의 슬레이트들이 합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 가능성으로는 엔진에 추진력을 주는 트러스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등 모든 것이 조사될 것입니다. 이번 추락 항공기의 기장은 이 수밋 사바하르와시인데 이 기장은 8,000시간 이상 넘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파일럿입니다. 그리고 부기장 이 클라이브 쿤다르 역시 1,100시간이 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추락된 항공기는 12년 된 기종으로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최근에만도 지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요. 이 도쿄, 프랭크푸르트, 호주의 멜버른을 다녀왔고 사고 바로 전날 파리에서 뉴델리까지 9시간 날아온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영국, 미국, 또 보잉사도 인도 조사팀에 도움을 주려고 조사단을 인도에 파견했습니다. 추락한 장소에는 항공기 꼬리 부분이 금방 주택 위를 덮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 추락 사고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잉 항공사의 새로운 충격입니다. 에어 인디아 추락은 비교적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787 드림라이너에 5점을 남기게 만든 결과인데요.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항공기는 특히 애드밴스 세이프티 시스템으로 응급 상황에 파일럿에 도움을 주는 기술까지 갖추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추락한 장소의 의과대학에 바로 기숙사 건물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50명의 의과대학생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의사 부인 1명이 사망했고 최소한 4명의 의과대학생 그리고 의사 3명의 친척들 3명이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작년 시즌 월드 시리즈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팬들 많죠. 작년에 우승할 당시도 그때 기억나십니까? 선발 투수진의 부상으로 구원진들이 이리저리 동원해서 극적으로 우승을 거두어냈죠. 그렇게 해서 지난 오프시즌 동안은 선발 투수진을 더 튼튼히 하려는 의도는 최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영입한 최고 선발 투수들이 많죠. 이렇게 되자 팬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올 시즌에 더 우승 확률이 높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최고 자완 투수인 블레이크 스넬 그리고 일본의 최고 투수 로키 사사키가 사인을 했고요. 그 전에 요시노부 야마모토에 이어서 또 다른 최고급 일본 투수까지 영입에 성공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희망의 부풀러 올라 올 시즌을 개막했는데 현재 상황은 작년 시즌보다 더합니다. 다저스 투수 14명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판 야구는 선발 투수들 어깨에 엄청난 무리를 가져오는 것 사실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 투수가 시속 90마일이면 강속구 투수라고 불렀죠. 그런데 요새는 시속 100마일을 찍는 선수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아무래도 요새 강속구 투수라고 불리려면 최소한 95마일 정도는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의 부상이 이 문제는 다저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매츠도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투수가 12명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팀만 빼고 나면
대부분 남은 팀은 평균 5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LA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선발 투수 중에 부상자 명단에는 말씀드린 대로 블레이크 스넬, 타일러 글래스나우, 로키 사사키, 그리고 구원 투수 중에는 블레이크 트라이넨, 그리고 에반 필립스는 결국 타미 존 서저리를 받기로 결정났죠. 이런 것을 두고 다저스의 투수 코치인 마크 프라이어는 그래도 작년하고 똑같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선수들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감추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저스의 투수진을 보면요. 이 메이저리그에서 팀 방어율 4.18로 전체 21번째로 좋지 않죠. 선발진들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구원진들의 임무가 많아지면서 지금 구원 투수들이 합쳐서 200이닝 넘는 것은 전체 1위이고요. 반대로 선발진의 215이닝은 메이저에서 최저입니다. 지난 오프시즌 동안 메이저 최고 구단 다저스가 선발진의 부상을 두고 상세한 연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디테일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는 각각 개인 선발 투수에 따라서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저스로 오기 전엔 이 선수가 어떻게 투수 역할을 해왔는지, 또 현재 다저스에서 임무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면에서 선발에서 구원진으로 변한 선수나 반대 등 이런 것을 연구하고요. 매번 주어진 임무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개별적으로 분석될 것입니다. 프라이어 투수 코치는 본인도 투수 출신으로 오늘날 선발 투수들 입장에서 보면 요새는 타자 한 명 한 명 상대로 최고 투구를 던져야 하는 압박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몸에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본인도 투수 코치로 23년, 24년 넘어가는데 이런 부상은 스포츠의 큰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의 다저스는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이 선발 투수진 복귀를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서히 진행할 것이고 블레이크 스넬이나 타일러 글래스나우, 블레이크 트라이넨 모두 다시 던지는 연습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현재 진행 상태는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절대 무리해서 복귀시키고 후회하지 않겠다면서 시즌이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풀 가동을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요. 지난 몇 년간 다저스는 다른 팀에서는 부상 기록이 있고 기록도 별로 눈에 띄지 않던 투수들을 사인해가지고 놀랍게도 엄청나게 선전하고 스타로 군림하게 만든 케이스가 상당수 됩니다. 이런 면에서 타일러 글래스나우나 로키 사사키, 브루스타 그라트롤, 블레이크 트라이넨 모두 부상자 역사가 이 역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선수들이죠. 그렇지만 다저스는 이런 것 상관없이 도박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상당한 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위의 모든 선수들은 그들의 가치를 반복적으로 톡톡히 증명시켜 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결국 위험도가 높으면 얻는 이득도 크다는 것이 이 돈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웃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월드 시리즈 우승을 얻는 데 대한 대가는 꼭 따라오게 마련이죠. 모든 선수들이 보통 때 기량의 110%를 발휘하면서 소중하고 값진 월드 시리즈 우승을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나면 추가의 휴식과 회복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쉽게 듭니다. 이 중에 특히 블레이크 트라이넨을 보면요. 월드 시리즈 당시 아주 중요한 임무를 굵직굵직 해냈죠. 그러니 올 시즌의 부상자 명단이라는 것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다저스는 기억나시죠? 2020년 이 팬데믹 도중에 우승을 했고 또다시 우승하려고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2년 동안 투수들이 부상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지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앞에 말한 대로 투수들 부상을 줄이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서 각각 개인별 전략을 지속할 것입니다. 각각 그 투수들의 커리어의 역사, 또 그 이전에 맡았던 투수 임무를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고요. 현재 다저스에 와서 맡고 있는 역할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분석되고 이들의 스케줄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회복에 걸리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모든 선수들은 가능하면 이 빠른 시기에 복귀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죠. 절대 선수 복귀를 러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매니저 데이브 로버츠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최고 선수 이 오타니 투수로도 복귀도 절대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접근하고 있으면서 이 올스타전 이후에나 나올 것이다 이랬었죠. 그렇지만 이번 주에 깜짝 선발로 야구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선발 투수인 블레이크 스넬과 타일러 글라스나우는 이 모두 올스타 게임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하고요. 불행히도 로키 사사키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서 올 시즌을 아예 접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절대 다저스에만 유독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향한 팀 전체의 분위기가 선수들이 더 노력하고 더 잘하려는 이런 분위기로 정해진 인간 몸에 무리가 가는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혹시 예전 NBC 뉴스의 여성 저널리스트 앤 커리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정말 이 수많은 미국인들의 아침 루틴 중에 데일리 모닝에 늘 자동적으로 동반되었던 얼굴이었습니다. NBC 뉴스와 투데이 쇼에서 매일 보던 얼굴이었죠. 그렇지만 결국 2012년 투데이 쇼를 떠나게 되었고 그때 당시 은근히 말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유명한 여성 저널리스트들 여러 명이 그녀에게 한 사람씩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2018년에 피플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한 것인데 다 이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제인 폴리, 카니 청, 폴라 잔, 데브라 노르빌 이들이 차례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 하고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프라 윈프리도 전화와서 이 앤 커리를 만났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위로와 충고, 지혜를 그녀에게 준 것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MBC 뉴스에서 잠시 남아있다가요. 2015년 NBC 방송국을 완전히 떠나면서 이제는 오늘날 조각조각 난 같은 미디어 세계에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달하고 배분하는 방법을 한층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목소리 전달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우리 세상에 중요하고 알아야 하는 것들은 서슴지 않고 리포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는 그녀를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2명의 엄마가 된 앤 커리는 2018년 TV로 복귀하면서 PBS 방송국의 다큐시리즈 We Will Meet Again에 나와서 사람들의 드라마틱한 재회를 커버했던 것입니다. 요새는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활동도 현저히 줄었고 뉴욕시에서 가까운 근방에 거주하면서 지난 2월에는 키우는 강아지와 눈에서 노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그녀가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가보지 못한 곳을 돌아가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말 이 남극 엔타르티카를 방문해서요. 펭귄의 흥미로운 움직임과 빙산을 구경하는 그 순간에도 저널리스트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빙산의 변화와 연관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현재 남극은 여름이면서 과학자들은 너무나 압도적인 남극의 변화에 손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자극해서 얼음 녹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이니까 우리가 이것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올리는 포스트마다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전 시청자들 엄청난 지지를 해주고 댓글을 다는데요. 그중에 몇 개를 보면 방송계에서 보기 드문 클래스 있는 조용한 목소리였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인류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보기 드문 사람이다. 달리라마와 인터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정말 판타스틱한 저널리스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앤 커리는 1956년 11월 19일 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인 어머니 히로에 나가세 그리고 아버지 로버트 폴 커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콜로라도 출신의 독일 아이리시 백그라운드의 미 해군이었습니다. 이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트랜스퍼로 일본을 떠나게 되었는데 2년 뒤 어머니와 결혼하러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5자녀가 있는데 앤은 그중에 첫째 자녀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 몇 년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가사키 안에 미국 해군 기지 안에서 어니스트 제이 킹 스쿨을 다녔습니다. 이어서 어린 시절 많은 이동을 하고 다녔는데요. 샌디에고, 알라미다, 버지니아 비치, 그리고 오레곤주의 애슐랜드에 살면서 애슐랜드 하이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니버시티 오레곤에서 1978년 저널리즘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앤 커리는 이제 미국 저널리스트 45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나 자연재해에서 휴먼 서퍼링을 커버를 많이 했습니다. 전쟁하면 코소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다푸르, 콩고, 안간전쟁이 없을 정도이고요. 자연재해로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그리고 2010년 헤이티에서 지진에서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어필을 했는데 이것은 트위터 역사의 가장 강력한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방송 경력 시작은 오레곤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오레곤의 매드포드의 KTVL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스테이션은 그때 당시 NBC 어필리에이트 스테이션이었는데 그곳에서 최초 여성 뉴스 리포터가 된 것이죠. 이어서 MBC 포틀랜드로 옮겼고 이후 4년 후에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KCBS 리포트 때 저는 이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1984년에서 90년 사이 이 에미상을 2번이나 받았죠. 이어서 1990년 NBC 뉴스로 발탁됩니다. 처음에는 시카고에서 시작해서 전국 시청자들 앞에 나오기 시작했죠. NBC Nightly News 일요일 에디션, The Today Show Substitute News Anchor, 그리고 2005년에는 스톤 필립스와 데이트라인 뉴스 코 앵커가 되었죠. 수많은 인터내셔널 스토리의 리포터였고요. 이 바그다드, 스리랑카, 콩고, 루안다, 알바니아에 그녀의 리포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스페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때 뉴욕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또 전 부통령 앨 고어와 인터뷰도 했고 또 항공모함 USS 티오더 로스벨트 위에서 이 제너럴 토미 프랭스와 특별 인터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07년 영국 미들스보로 트랜스포터 브리지에서 번지 점프를 하면서 기부단체 모금 행사의 일원이 되었죠. 2018년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내용이 있는데 이 앤 커리가 2012년 MBC 측에 이 맷 라오의 섹슈얼한 부적절한 행동을 경고했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한 여성 스텝이 커리에게 이런 것을 털어놓으면서 보고하면 본인이 해고될까 두려워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결국 2017년 라오라는 같은 이유로 해고되었고 지금 뒤돌아보면 과연 2012년 그녀가 NBC의 이런 경고가 그녀 커리의 종말을 가져왔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커리는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내 행동으로 인해서 최소한 누군가 고통을 덜 받는 데 기여했다는 데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커리는 어머니로 인해 카톨릭 신자로 성장하면서 어머니는 사실 캐톨릭으로 종교를 바꾼 사람입니다. 앤 커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브라이언 로스와 결혼했고 딸 맥킨지와 아들 윌리엄 워커 커리 로스가 있습니다. 가족은 2013년 이후 커네디컷주 뉴 카나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맹장염은 들어봤어도 맹장암은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맹장암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제너레이션 X세대와 이 밀레니얼 중 나이 먹은 측에서 유독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장암은 흔히 맹장염을 앓고 수술로 맹장을 절단해낸 사람들이 더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맹장암은 여전히 상당히 드문 암이고요. 인류, 이 전체 인구 중에 1% 미만에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6월 10일 이 내과협회 저널에 실린 것인데요. 비교적 젊은 층 성인에 생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암이 X세대들 안에서 생기는 비율이 무려 4배나 늘어났다는 것이죠. 맹장암을 두고 그런 것이 있나 생각마저 드는데요. 맹장을 구성하는 어떤 세포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장, 그러면 영어로 appendix라고 부르죠. 맹장은 우리 소화기 내 작은 창자와 큰 창자의 일부로 조그맣고 가느다란 이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맹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100%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면역 시스템을 지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맹장암이 2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타입이 Neuroendocrine Appendiceal Cancer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음식 소화를 도와주는 케미컬을 만들어내고 소화기장 내 움직임을 도와준다는 세포에 생기는 암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Epithelial Appendiceal Cancer라고 부르는데 맹장의 내벽을 형성하는 세포에 생기는 것입니다. 암 초기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맹장염입니다. 이것은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맹장염을 인해 이 맹장 수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맹장암이 진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암이 맹장 안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맹장이 터지면 암세포가 장 안에 퍼지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의 연령층별 이 구별을 위해서 연구팀은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1975년에서 2019년 사이 맹장암을 진단받은 20살이 넘는 총 4,858명 데이터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팀은 1940년대와 그때 당시와 비교를 해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태어난 이 소위 X세대죠. 제너레이션 X 중에서 암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고 1981년에서 90년 사이 태어난 나이가 높은 측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무려 4배 높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발견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위암 등 다른 여러 개 암 발생률이 젊은 성인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와 같은 이야기라는 지적이죠. 이 중 젊은 층에 특히 대장암의 증거를 보면서 이번 연구 리더들로 하여금 맹장암을 살펴보고 연구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맹장암을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50살이 되기 전에 진단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이른 나이라는 의미죠. 물론 앞에 말한 대로 맹장암은 상당히 드문 암입니다. 미국 내 1년에 100만 명당 1명이나 2명꼴로 진단받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진단 숫자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추세죠. 그렇다면 이런 증가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작용할 것입니다. 음식 섭취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많은 환경적인 독소에 노출되고 그리고 항생제 남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젊은 성인들에게 소화기장 암이 더 일어나게 자극한다는 전문가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맹장암을 일으키는 이유야 모르죠. 현재로서는 환경적 노출이 최고 이유로 떠오르고 있는데 맹장암일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젊은 성인의 경우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들이 이 복부 통증,
배가 부풀어 오르는 기분, 골반 통증, 배 안에 뭔가 잡히는 경우, 더 나아가서 이 복부의 액체, 복수가 차이기 시작하고요. 허리 둘레가 늘어나고 이어서 설사, 미식거리가 구토 등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암이 상당히 진전된 스테이지까지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텍사스주의 MD 앤더슨 암센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불행히도 맹장암의 진단은 대부분의 경우 제일 늦은 스테이지 4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증상이 늘 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스크리닝 법이나 테스팅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맹장 수술이 이루어지고 맹장암 진단이 나오는 것이 제일 흔히 보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맹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하면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정기적인 건강검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또 토베코 흡연을 중단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건강식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거기다 비만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니죠. BMI 25 아래로 유지할 것을 권하고 활동량을 늘리고 움직이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과일, 야채 섭취, 그리고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 어떤 증상이라도 느껴지고 나타난다면 이것을 주시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한다고 추천합니다. 혹시 맹장염을 앓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철저한 스캐닝 등 조사를 해서 숨어있는 맹장염이 맹장암을 가려준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느끼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전문가를 찾을 것을 권합니다. 아무튼 맹장염이 아니고 맹장암이 현재 젊은 성인들에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맹장염이 걸려 수술로 떼어내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어도 맹장암이라는 것은 좀 생소합니다. 물론 암이란 몸 안에 어디고 생길 수 있는 것이라 맹장암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더욱이 맹장암이 단순히 맹장염에 가려져 수술을 받고 난 후 암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증상이 두드러지거나 예방하는 스크리닝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발견되었을 때는 상당히 진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 무엇이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절대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이 제일 좋은 옵션입니다. 몸이 이상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알아보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입니다. 맹장암이 요새 비교적 젊은 층에 들어가는 성인들 가운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